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탐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오늘 박 사장님, 쿠키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진탐 인터뷰 준비한 거는 방송 뉴스계, 이건 저의 그냥 용어입니다. 그래서 방송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련된 직종이나 직군들이 뭐가 있고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떻게 하면 또 그 직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방송 뉴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박 사장님? 방송 뉴스 하면 특종, 단독 보도. 아, 진짜요? 네. 굉장히. 키님은요? 뉴스 데스크요. 준비된 발언. 네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8시 뉴스데스크 앵커님이시기도 했던, 김경호 기자님이 방송 뉴스에 대해 알려주시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근데 김경호 기자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좀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이렇게 방송 전문가 앞에서 제가 진행을 하려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하는 게 제일 어려운 방송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쵸. 네. 영세하죠. 이게 대본도 없이. 네, 대본도 없이. 이게 제일 어려운 방송이에요. 바로 지적 나왔어요. 대본도 없이. 대본도 없이. 작가도 없고, 대본도 없고. 네. 그러면 뉴스데스크나 이런 거는 다 대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짜여져 있나요? 뉴스만 놓고 보면 네.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가 다 있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는 이제 앵커가 하는 말을 네네네. 그럼 그건 누가 네. 그 적어주냐. 이게 네. 궁금할 수 있는데, 이제 각 기자마다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럼 기자가 기사를 보낼 때 앵커 멘트를 써서 보내요. 네. 그러면 그 앵커 멘트를 가지고 앵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앵커 멘트 쓰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각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그 앵커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앵커가 이제 더 알아보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고 해서 그 앵커 멘트를 다시 작성해서 넣으면 이제 그거를 앞에 프롬프터라고 해서 네. 앞에 생방송 중에 앞에 카메라에 네. 그게 딱 뜨거든요, 원고를.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와중에 앵커 말씀하셨는데 앵커와 아나운서도 또 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자고 네. 방송사에 들어가다 보면 방송사엔 여러 직업이 있잖아요. 네.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네. 아나운서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어. 뭐 작가도 있고 여러 그 직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나운서다, 기자다 하는 건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앵커라는 건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앵커라는 역할은 기자가 할 수도 있고 아나운서가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 뉴스의 메인 뉴스, 또 이제 아침 뉴스 2시간짜리 이제 긴 뉴스, 이런 건 주로 기자들이 앵커를 맡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낮 뉴스, 정오 뉴스라든가 2시, 5시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아나운서가 맡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앵커의 역할을. 근데 꼭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어디 이제 무슨 앵커를 이번에 뽑는다 하면 오디션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으로요? 그렇죠. 내부 오디션. 그러면 그 오디션에 기자도 들어가고 아나운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죠. 기자랑 아나운서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들이 다 진행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진행하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분들은 네. 아나운서가 많으신데, 김경호 기자님이 앵커 되셨다고 해가지고 보면서 처음에 이제 몰랐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아나운서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다르네요. 그 자신의 직업과 직군과 역할? 그쵸. 그러니까 직업이냐 역할이냐. 그럼 아나운서들은 어떤 걸 하죠? 아나운서는 예능도 하고 교양도 하고 많죠. 뭐 스포츠 중계도 하고, 그것도 역시 이제 아나운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뉴스 앵커인 거고, 기자도 기자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앵커인 거죠. 근데 그 앵커라는 역할이 두 직종에 겹쳐 있는 거죠. 넘어가지 못할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자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겹치는 건 앵커만 겹쳐 있다 보시면 돼요. 거의. 거의. 그러면은 뭐 예능 이런 데는 기자는 가지 않고. 물론 불러주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으나 불러주지 않죠. 불러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불러주진 않죠. 예, 저를 불러주지 않죠. 예. 기자님이 앵커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능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예능 사회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실 텐데 너무 재밌으신데 우리 그래서, 근데 예. 너무 훅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안 하셨죠? 지금 너무 훅 들어갔어요. 김경호 예. 기자님 지금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은 저 사람은 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네네. 보니까. 예. 저는 지금 이제 MBC 보도국의 네. 사회팀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달 전까지는 이제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의 주말 앵커를 맡아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역할을 말하고 저희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훅 들어가서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김경호 기자님한테 저희가 이런 방송 뉴스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떤 그런 직업 직군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하시는 일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하시는 일을 여쭤볼게요. 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분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치부, 뭐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사회부예요. 사회부는 뭘 하는 곳이 사회부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치라고 하면 딱 어딘 뭔지 알겠죠. 네, 네. 또 경제라고 하면 또 뭔지 알겠죠. 네. 문화 하면 뭔지 알겠잖아요. 이거를 뺀 거의 나머지 다가 사회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많이 다루죠. 그런 이제 굉장히 넓은 분야에 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이 사회부다. 네,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예. 기자님들이 서로 선호하는 부서들이 있으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있죠. 칭찬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데 뭘까?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각자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건 거의 하나로 일치를 하죠. 사회부죠. 네. 왜냐하면 가장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하면 뭔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일도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 2시에 정치인이 갑자기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새벽 3시에 갑자기 뭐 경제 뭐 기업이 나와서 무슨 뭘 발표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건 사고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에도 5시에도 어딘가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네. 어디가 뭐 범죄가 벌어질 수도 있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건 365일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면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막 달려나가야 하거든요. 네.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로 시작을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사회부부터 시작을 해요. 기자 초년병 예. 때는 그걸 예. 경험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서 아니면 그쵸. 제일 힘들어서 둘 다죠.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부는 온갖 기사들을 다 접하기 때문에 기자가 됐을 때 기자로서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부서가 사회부라고 이제 다 인식이 돼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이제 기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 1년 차, 친구들. 2년 차, 3년 차 이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 기자들 인원수는 대체로 부마다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다르죠. 예. 부서마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제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네. 또 이제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정치부 인원이 좀 더 늘어나요. 예. 투입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파견을 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스포츠 취재부가 있지만 올림픽이 이제 가까워져서 거의 올림픽으로 돌입한다 이러면 거의 뭐 보도국의 절반이 스포츠부다 할 정도로 글로 다 파견이 가서 스포츠에 투입이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세요? 뭐 정치부 기자세요? 경제부 기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자는 거의 모든 걸 다 해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정치도 했다, 경제도 했다, 사회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점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인데 그때마다 완전 새로운 분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조사하고 이러려면 취재하고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을 하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디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네. 선생님도 지원하시잖아요. 선생님도 매년 지원하지만 딴 학년에 가 계시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입사를 하실 때 기자로 입사를 지원을 딱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입사할 때는 자기의 직업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네. 그럼 정해져 있는 게 기자, 아나운서, 방송 PD도 있고. PD, 네. 뉴스 PD, 뉴스만 본다면 참고로 이제 뉴스 PD만 좀 예외적인데 네. 뉴스 PD는 기자가 해요. 그 그래요? 뉴스 PD라는 역할을 하셨다고 기자가 하죠.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네. 이제 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제 PD가 따로 있죠. 그래서 PD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 PD, 뭐 예를 들어 교양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 이런 게 교양 PD고 예능 PD는 뭐 다 당연히 아실 네네네. 것이고요. 또 드라마 PD. 그럼 이것도 대부분 들어갈 때 딱 정해져서 들어가요. 그 분야를 예. 정해서 들어가요. 예. 예능 PD로 지원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예능 PD로 지원, 뭐 드라마 PD로 지원, 이렇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지원해서 들어가요. 근데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아예 기자, PD 다 합쳐서 그냥 뽑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나는 기자로 하겠다, PD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몰리는 그쵸.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몰리는 데가 있으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여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딱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지망해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지망한다는 게 언론고시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는 말이 뭐 어떤 네. 시험 뭐 이런 게 예, 있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고시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고시만큼 어렵다 해서 이제 언론고시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각자 이제 그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죠. MBC, 그 회사 시험. MBC, KBS, 뭐 SBS, 나는 드라마 PD가 되고 싶어. 그러면 뭐 MBC 드라마 PD도 지원하고 KBS 드라마 PD, SBS 드라마 PD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저는 언론고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 중에 뉴스로 딱 한정을 해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에다 쭉 그린다고 쳤을 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시작은 뭐 시작은 누가 하나요? 그것도 궁금하죠. 네네. 대체 이 뉴스는 누가 취재하겠다고 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건가? 네. 이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뉴스가 발생하는 뉴스가 있어요. 발생하는 뉴스. 그걸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한다. 오늘 뭐 취임식이 있다. 이건 이제 스트레이트. 누구나 다 아는 뉴스예요. 그런 게 있고 내가 기획을 하는 기사가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 어디에 어떤 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 네네.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다뤄야 한다. 네네. 하면 이거는 내가 찾아서 하는 기획 기사예요. 그러면은 보통 발생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다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위에다가 보고를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서 그러면 그중에 뭐를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 되는군요. 경우가 많고 기획 기사 같은 경우엔 저 이런 거를 제가 취재하고 싶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선배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좋아. 이거 진짜 문제네.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자. 해. 그러면은 이제 가서 취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면 일단 이제 기자가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잖아요. 네. 방송 기자는 반드시 함께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 기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카메라 기자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은 오디오맨이에요. 네, 오디오맨은 이제 각종 장비를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갔을 때는 취재 가다 보면 카메라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네.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드론을 쓰기도 하고 지미집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담당하는 게 오디오맨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보통 맞추고 기자가 싶어. 나갈 때는 4명이 함께 네 나갑니다. 명이. 4명이요? 4명이 함께 나갑니다. 네, 기자,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 그리고 이 한 분이 있어야만 우리는 취재를 나갈 수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운전해 주시는 분. 딩동댕.
이렇게 빨리 맞추시다니. 진짜. 선물 없나요? 선물. 아니 나는 네. 기자님이 차가 있으시니까 그 차 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비가 엄청나구나. 왜냐하면 저희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에도 저희는 취재를 해요. 차 속에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전화로 취재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시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전화로 취재를 하고 또 취재를 하고 마치고 회사를 들어올 때 그 속에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예. 저는 작가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자- 기자가 다 그냥 바로바로 쓰시는구나. 기본적으로 그 뉴스 보도국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뉴스에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자가 100% 작가의 역할도 다 하는 거죠. 근데 방송 기자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 기자는 취재를 하는 기자로서의 역할, 또 원고를 쓰는 작가로서의 역할, 또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PD로서의 역할, 그리고 내가 뉴스에 출연을 하는 아나운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송 기자는. 그 모든 걸 다 하는 게 매력적이기도 한데 그 모든 걸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송 기자가 하는 게 그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사를 써요. 기사를 써서 이제 회사의 시스템에 올려요. 올리면 내가 쓴 대로 다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그 기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기사가 좀 함량 미달일 수도 있고 팩트가 틀릴 수도 있고 그거를 다시 데스킹 과정이라는 걸 거쳐요.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데스크에서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주로 나쁜 분들이 막 못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막고 진실을 막 파묻고 막 네. 이런 걸로 드라마에 나오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쵸? 반드시 네. 필요한 사람이죠. 예. 네, 네. 그래서 데스크가 일일이 다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를 문장을 바꾸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기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가 더 좋은 기사가 되도록 기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데스크예요. 데스크와 팀장이 그 데스킹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뉴스를 하게 되면 보통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쓰거든요. 네. CG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진짜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화면을 현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능력이 그쵸.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려면 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분한테 그림을 그려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뉴스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이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스케치를 해서 보내야 네. 되는군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럼 또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자막도 저희가 또 자막을 다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자막을 어떻게 자막을 넣고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건 또 자막을 담당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또 그분한테 자막을 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CG를 의뢰했고 자막도 의뢰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다 붙여야죠. 그렇죠. 녹음을 하죠. 이제 녹음을 하죠. 제가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녹음을 방송을 좀 하셨나? 뉴스를 좀 만드셨나? 네. 모범생 그럼 녹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보통 방송이나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작업은 이 부분이에요. 편집?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또 편집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편집자가 이제 몇십 명이 쫙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편집자를 배정받아서 그 편집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다.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생방송 뉴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또 수많은 이제 스탭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뉴스에서는 비디오를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네. 앵커의 카메라를 잡는 카메라 감독도 있고 네. 많은 카메라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컨트롤하는 비디오 감독. 또 저희가 내보내는 리포트나 앵커의 말이나 이런 사람들의 오디오를 줄이고 크게 하고 하는 오디오 감독도 있고 네. 또 거기 이제 PD도 있고 자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자막을 만든 분이 또 자막을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자막을 내보내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너무 많네요, 사람들이. 네, 자막을 내보내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앵커가 있으니까 앵커가 프롬프터를 읽잖아요. 네. 그럼 프롬프터를 앵커의 그 읽는 속도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원고를. 그쵸. 그럼 그거를 딱딱 맞춰서 올려주는 분이 계셔야 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생방송 뉴스 하나가 나가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많네요.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방송 사고가 나면 네. 아니 어떻게 말이야 이 공중파 뉴스가, 방송에서 맞아요. 뉴스가 사고를 내고 말이야 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뉴스에 들어가 보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해. 그러네.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수십 명의 사람이 집중을 해서 그 생방송에서 동시에 단 한 명도 실수를 하지 않고 착각을 하지 않아야 그 방송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 결론은 예.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혹시 기자님 이렇게 앵커 하시면서 네. 실수 사고 났던 거 있으세요? 있죠. 네, 저도 네. 큰 사고는 제가 한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잔 실수는 많죠. 예.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잘 네.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그냥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악플이 달리고 제가 악플이 달리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큰 두 개의 사고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방송에 실제로 나가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그래요? 네, 제가 사고를 낸 건 아니었는데 이제 뉴스에서 보면 중계가 또 있어요. 중계는 뭐냐면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생방송으로. 네. 근데 이제 그때 비가 오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후배 기자가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계하면서 이제 뭐 아무개 기자 그럼 거기 상황은 어떤가요? 하고 이제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딱 물어봤는데 그 기자로 이제 화면이 딱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뉴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앞에 그 프롬프터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비가 와가지고 프롬프터가 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넘어왔는데 앞에 원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긴장하셨겠다 진짜. 너무너무 당황을 네.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막 찾는 거죠. 핸드폰을 막 찾는데 주머니를 막 이제 막 뒤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모습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해서 막 해서 핸드폰을 켰어요. 네.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핸드폰도 멎어버린 거예요. 다 젖어버렸구나. 화면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물이 그냥 묻어가지고. 물이 묻어가지고. 악몽과 네. 같은 순간이겠죠. 근데 비를 네. 꼭 그렇게 맞으면 해야 되는 걸까요? 김대기 기자님 눈 박대기. 박대기도 눈 맞으면서 하시는 네. 거. 그러니까 나는 꼭 그 우산도 쓰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거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선배한테 현장 나가서 취재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비 취재를 갔다가 현장에 가서 기자가 이제 자기 얼굴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스탠드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현장엔 이렇게 뭐가 무너져 있고 뭐는 어떻게 돼 있습니다.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우산을 쓰고 그걸 했거든요. 들어왔죠. 근데 선배가 그걸 보고 엄청 혼낸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민들은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기자는 혼자 거기서 우산을 쓰고 있을 수 있느냐. 비가 와서 막 폭우에 잠긴 사람들도 있고 예,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면서 간 기자가 자기는 비를 안 맞겠다며 우산을 쓰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취재하는 현장이 어떤가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우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진짜 약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냥 아름다운 비일 수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비면 보통 뉴스에서 안 하죠.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보통 좀 무슨 난리가 나야 뉴스를 하죠. 맞아. 그래, 맞아.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화재 현장인데 막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조심하고 있고 이럴 순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 전쟁터의 기자들도 그쵸 혼자만 살겠다고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대기 기자가 그 당시 그걸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기자가 현장에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사고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기자가 애를 쓰고 난리가 난 모습이 계속 방송에서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제가 앵커라고 했던 중에는 그게 가장 큰 사고였고 제가 했던 사고들 중에는 기억나는 사고는 뉴스 오프닝이라고 해요. 뉴스 오프닝 하면 이제 처음에 뉴스 를 알리는 음악이 쫙 나오면서 스튜디오가 쫙 보이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타이틀 나온 장면이에요. 맞아요. 저희 같은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빰빠밤 빰빠빠빰 맞아.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화면 가득
이제 뉴스데스크라는 글자가 써 있다가 네. 이게 글자가 쫙 벗겨지면 네. 스튜디오가 쫙 나오면서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앵커의 모습을 카메라가 이제 360도 회전하면서 쫙 비춰요. 그게 이제 뉴스의 오프닝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그때 스튜디오에서 데스크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주말 앵커인데 네. 주중 앵커가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중 앵커가 휴가를 가면 주말 앵커가 대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중 앵커는 저랑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주중 앵커는 앉아 있지 않고 서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있다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걸어서 나오는 거를 그날 처음 해본 거죠. 왜냐면 저는 항상 앉아서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빰빰빰빰빰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저는 이제 원고를 걸어 나왔어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 이제 그 딱 뉴스 첫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 테이블 바로 앞에 네. 한 1cm 정도 되는 턱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턱. 탁 근데 그 걸리셨겠다. 턱에 구두가 탁 걸려서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정말 이게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시청자들은 뉴스에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신 적이 없죠. 네. 없어요. 만약에 뉴스에서 메인 앵커가 뉴스 시작하자마자 넘어졌다면 엄청나게 인터넷에 퍼질 네. 거잖아요. 짤로 그쵸? 막. 짤로 돌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돌지 않았어요. 네. 아쉽다. 왜 그랬냐면 네. 제가 딱 넘어지는데 네.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순간이 카메라 샷이 한 번 전환되는 딱 그 순간과 겹친 거예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카메라 샷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저를 멀리서 잡다가 가까이 잡는 샷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다 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면 두 개가 전환될 때 디졸브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네네. 그 화면이 살짝 0점 몇 초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딱 그 0점 몇 초 겹쳐질 때 넘어진 거예요. 운이 좋으셨네요. 예. 왜요? 그거 나왔으면 예능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지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방송 뉴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쭉 들었는데요. 이 기자님이나 방송 뉴스가 만들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조금 물어보고 오셨대요. 박 그러세요? 사장님이. 박 사장님 참 열심히 하시네요. 굉장히 성실한 분이네요. 아니요, 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은 뭘 궁금해 하던가요? 저희 아이들은 가짜 뉴스. 요즘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자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고 네. 그게 가짜 뉴스 이미 판명 드러났다. 났어. 그랬을 때 그 기자는 어떤 처분을 받냐? 그게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뉴스에 가짜 네. 뉴스가 나가서는 안 되죠. 네. 예. 특히 이제 공중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정말 공중파에서 오보가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네. 기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자는 이제 취재를 하고 이게 맞는 줄 알고 나가는데 의도치 않게 오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에다가 이제 그걸 겁니다. 언론중재를 겁니다. 그런 경우 이제 사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론중재위에 걸면 거기서 이제 중재 과정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부에서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중재위에 이제 후배 기사가 걸린 걸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네. 이제 언론중재 갈 때는 데스크가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서로 이제 소명을 하죠. 나는 이래서 내가 의도한 거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뭐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거 가짜뉴스다. 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중재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사과 방송을 해라. 혹은 삭제해라. 아니면 반론 보도를 해라. 거기서 결론이 나면 그대로 하고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에는 소송으로까지 갑니다. 네, 그럼 소송으로 가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겪는 소송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1심, 2심, 3심 거치고 막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기자가 굉장히 괴롭죠. 네. 보통 사람이 소송에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그 과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경우에 잘리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재판을 가서 이것이 처벌을 받는 유죄로 판결이 나고 예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정도의 일이다 경우에는 해고도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네네.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네네. 그럼요. 또 질문이 있어요. 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 보면 뭐 단독 보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특종. 뭐 네. 그걸 어떻게 단독 보도를 할 수 있냐? 이게 단독이죠.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어렵죠. 네. 그 수많은 기자들 중에서 나만 혼자 이걸 알아서 특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자는 어떻게 보면 그 특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만큼 어렵잖아요. 근데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종이 나오는 경우 하나는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중요한 핵심 정보에 가까운 혹은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야 돼요. 평소에 그럼 열심히 나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찰서를 출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한테서 어떤 핵심 사건, 정말 사회가 떠들썩할 만한 사건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경찰이 나에게만 알려줘야 특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핵심 정보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자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스트레스가 아주 높진 않은 기질을 가져야만 되겠네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죠. 왜냐면 네.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네. 갖추어야 어쨌든 먼저 기사들을 딸 수가 맞아요. 있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네. 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직업이에요. 좀 더 유리한. 예, 그리고 좀 호기심이 많고 사람 뭔가 궁금한 게 많고 네. 사람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직업인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낯선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그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낯선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낯을 가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세상이 네. 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또 친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기자들도 다 다양하게 각자의 장점들을 그렇죠. 내세울 수 있는 거군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네. 또 하나가 중요한 특종인데 사실은 더 큰 특종, 대형 특종은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특종은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완전 궁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문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특종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좀 특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특종.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 말씀을 답을 드리면 이거는 회사로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왜냐면 얼마 전에도 나 이런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언론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시청자들에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큰 제보가 어느 회사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런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언론사에 제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묻히지 않고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데스크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데스크에서는 어떤 기사를 좋아해요? 데스크가 좋아하는 기사는 네. 데스크가 별로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기사를 잘 쓴 기사. 그러니까 네. 잘 썼다의 기준이 네. 뭐예요? 잘 썼다는 건 네.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고 시청자에게 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잘 전달되고 쉽게 전달되는 그런 기사가 잘 쓴 기사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사회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년차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처음 기사를 쓰면서 누가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오면 저희가 대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어마어마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경제부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보통 그래도 좀 기자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기자가 보내오면
뭐 조사 하나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네. 네, 또 네. 그 취재를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취재는 이제 허가가 나야지 카메라맨, 오디오맨 그 차량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거죠. 아, 그거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가 야구장 취재를 한다, 어디 공연장 취재한다. 그럼 여기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취재하려면 허가를 받고 가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데를 가더라도요, 우리가 이래서 뭐 공연장에 비리를 갖고 취재를 간다 했을 때 그 공연장이 자기네 비리를 취재하는데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주지. 안 해주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단 침입을 했을 경우에 네. 이거는 이제 처벌받을 수 있지 네네. 않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것이 명확히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몰래 녹음을 하거나 네. 촬영을 하여도요. 네, 몰래 녹음을 해도 몰래 촬영을 해도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할 땐 명확히 공익의 목적에 맞는 것을 취재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사가 공익에 맞지 않고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너무 개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이게 왜 뭐 뉴스에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자는 처벌받습니다. 네. 그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언론 관련된 네, 뭐 네, 네. 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재단 같은 데에서 이제 네. 팩트 체크 뭐 강좌 개설 지원을 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우선 중요한 능력이죠.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네. 왜냐하면 요즘 가짜 뉴스도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개인의 수준에서 팩트 체크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네. 회의도 조금 들고 걱정이 네. 들고 네. 하거든요. 네. 이 팩트 체크라는 분야는 어렵다.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개인이 이런 걸 어떻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사다, 경찰이다 하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공무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압수를 한다거나 뭐를 들여다본다거나 체포를 한다거나 하는 권한이 있지만 기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적 권한을 저희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본인만 할 수 있다면 사실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하는 거죠. 직업적으로 계속 그렇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사실 기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있는 거예요. 국민은 다 할 수 있으나 기자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하는 거죠.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요즘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수많은 인터넷상에 있는 지금 인터넷에 사실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 굉장히 비밀스러운 혹은 핵심적인 정보가 사실은 인터넷에 많이 막 퍼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10만 건, 100만 건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돌려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추출해내고 하는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거는 대단히 처음 들어봤다. 고도로 네.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 중에도 그런 것들을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훈련받은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더 깊은 분야로 나아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사실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네. 아까 뭐 이렇게 이 기사가 부적절하다라는 네. 거를 판단을 할 때 의도적이었냐 아니었냐를 이제 네. 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니까 의도적인 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고 네. 비의도적인 것은 단순 허위 정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네. 재판까지 가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가 의도된 허위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그 절차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잘못했어요. 뭐 냠냠쌤이 뭘 잘못했어요. 라고 박사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실은 그게
박사님이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의도된 허위 정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냈다면 이건 의도된 허위 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남현쌤이 정말 이런 나쁜 짓을 했나? 라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 목격자한테도 물어보고 CCTV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것이 의도된 허위냐 아니냐를 판가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네. 되는 과정이요? 네. 본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렇죠. 오, 난 진짜 너무 어려운데 맞추시다니. 맞습니다. 과연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줬느냐?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 그리고 남현쌤이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박사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증거를 얘기해요. 막 그럼 남현쌤도 막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뭐 나는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기사에서 반영을 했느냐? 그럼 사실 정보인지 확인하는 그 절차와 그런 노력들이 다 평가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확인을 하였으며 네. 당사자에게 그 확인을 하였느냐, 반론권을 줬느냐. 이거는 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의도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눈에 이렇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도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꼭 기사뿐이 아니라 맞아요. 네, 사람들 사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뭐뭐 했대 라면서 안 좋은 소문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그래? 걔가 그런 일을 했대? 하면서 점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따돌림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반드시 거치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반론권을 주면 당사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오해가 풀리거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네. 이거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네. 직업 선택할 때 아이들이 궁금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부모나 선생님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왜 기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본적이지만 맞아요. 왜 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네. 노력들을 하셨는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얀얀쌤은 저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준비했다는 걸 아세요. 네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건 아마 제가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는 걸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방송 기자가 꿈이었어요. 기자가 꿈이 아니고 저는 방송 기자가 꿈이었기 신문 때문에 기자가 아니고 방송 기자. 저는 신문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방송 기자 쪽으로만 도전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송 기자를 도전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재밌을 것 같아서였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재밌는 일. 저는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계속 방송반을 했었거든요. 네. 중학교 방송반, 고등학교 네. 방송반, 대학 때도 학교 방송국 하고 항상 방송반을 하면서 저는 그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싶다. 네. 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나는 네. 정말 재밌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사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기자라는 직업이 보니까 기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일을 하면 나도 재밌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다. 네. 내가 되게 가치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방송 기자를 꿈을 꾸게 됐어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야.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기자님은 방송이라는 분야였지만 그 기준은 진짜 잃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내가 되게 가치 있다고 느껴.
라는 거를 그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자가 되기 위해 뭘 공부하시고 무슨 시험을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기자님의 생각이나 방송사 입사 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느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김경호 기자님이 쓰신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 책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소개만 시켜드리자면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이거든요. 어떤 딱 직업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먼저 해본 선배의 따뜻한 조언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희가 읽어도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읽으면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쭙자면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지원하고 또 들어가게 되셨고 일단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자가 되겠다 하면 기자를 뽑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거에 필요한 준비가 사실은 이 채널과 매우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자를 뽑을 땐 어떤 시험을 보냐면 특히 방송기자 같은 경우에는 상식 시험도 보고 상식은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시험을 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글쓰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논술과 작문, 글쓰기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는 이제 내가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읽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예요. 그렇구나. 글쓰기예요. 근데 이 어려워요, 글을 그쵸? 잘 쓰기 위해선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에서 이제 많은 걸 얻어서 그거를 내가 또 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기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기자는 뭐 하는 직업이냐 하면 취재하는 직업이자 글을 쓰는 직업이에요. 저는 기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그리고 글을 많이 써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그 기자님들의 글을 읽어도 똑같은 사안에 대한 그냥 사실적인 정보 전달의 글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되게 다르게 느껴질 때 많거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점이라든지 선택하는 정보라든지 그거를 쓰는 문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고 그럼요. 특히 말씀하신 앵커의 자리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려면 자신의 생각 자체가 많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를 보는 눈이나 관점이나. 앵커도 마찬가지로 앵커 멘트를 쓰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또 기자의 글쓰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사회적인 책, 좀 논리적인 책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감성적인 책을 많이 읽고 감성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기사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사를 써요. 저 이 책에서 되게 접어온 부분이 쓰신 책에서 맞아요. 앵커 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가 할 때 그 앵커 멘트도 그냥 저는 앵커를 할 때 항상 제가 시작을 할 때 내가 절대 이런 앵커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절대 로봇 같은 앵커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다 보면 그냥 AI가 해도 될 것 같은 그냥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과연 그럼 시청자와 어떻게 마음이 통할 것이냐 교감할 것이냐 어떻게 교감할 것이냐 사실은 책뿐만 아니라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 너무 좋고요. 맞아요. 만화를 많이 보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화만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기자님은 뮤지컬도 올리셨거든요. 수상도 하시고. 맞아. 작가님이시라고. 뮤지컬 작가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보러 갔었죠. 뮤지컬 페스티벌 대구에서 했었던. 근데 정말 너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뮤지컬의 극본을 쓰고 그거를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놀랍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영화든 뭐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양이 어느 국면에서든 펼쳐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내고 강연을 이제 몇 번 다녔었거든요. 가서 오신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질문을 받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어떡하죠?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때 제일 재밌는지, 뭐 영화를 볼 때 재밌는지, 네. 게임을 할 때 재밌는지, 뭐 하는지 내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네.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때 가장 즐거운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뮤지컬 작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제가 뮤지컬 작가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뮤지컬 작가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정말 처음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제 뮤지컬 동호회에 가서 뮤지컬을 배우고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지나서 어느 순간에 그 분야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작가구나. 뮤지컬 내가 대본을 알게 된 쓰면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걸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재밌는 거, 네. 내가 재밌는 게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걸로 내가 무엇이 될 수 일단.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네. 이걸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한번 빠져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정말 미친 듯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제 빠져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게 어느 순간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 라는 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일단 시작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뭐가 돌아올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네. 이걸 생각하는 순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사실은 지금은 뉴스를 어디에서 보느냐라고 하면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보통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혹은 그냥 인터넷 뉴스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포털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방송사에 이제 진입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송사의 미래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MBC, KBS, SBS 이런 특히 공중파의 메인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측면은 지금 너무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내부적으로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죠. 매우 어둡게 보고 있죠. 네. 어떻게 네. 진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MBC, KBS, SBS 외에는 사실 방송사가 그쵸.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막 케이블이 늘어나고 뭐 종편도 늘어나고 그럼 이제 뭐 케이블 종편도 의미가 없어. 이젠 유튜브의 세상이 펼쳐지면서 이제 모든 게 방송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그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세계에서 기존의 큰 메이저 방송사의 미래만 본다면 앞으로의 그 영향력은 지금보다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수많은 매체들이 있는 미디어 세계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또 메이저 방송사인 건 맞거든요. 네. 제가 보면 이 방송사의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미디어라는 세상, 우리 세상에 이 미디어라는 세상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유튜브의 세계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방송사를 꿈꿀 필요 없다라고 네. 얘기를 저는 항상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능력 있고 개성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로 방송사보다 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방송사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방송사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예,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방송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방송사에 들어가면 여전히 네. 좋다.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그러나 미디어를 꿈꾸는 분이라면 꼭 나의 미래가 방송사일 필요는 없다.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희망사항이라면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이제는 차별이 생길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룹을 짓죠. 요 그룹에서의 이야기는 재미와 자극이 중심이고 정보의 어떤 객관적 사실 중심은 아니다라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생기고 이것들을 분류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메이저 방송사가 가장 좋은, 가장 전문가들이 많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어쨌든 그 많은 미디어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미디어들 사이에서 라는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야죠.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김경호 기자님의 이 책은 진짜 저희가 따로 별도로 다뤄도 좋을 만큼 맞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그런 성장에 관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아쉽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가 원래는 진탐 인터뷰에는 없는데 기자님 책에서 한 군데씩을 좋았던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작가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도 더욱 느꼈거든요. 기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뽑아온 부분도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써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때 여기까지라는 게 없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무엇이든 진심으로 해주려 한다. 상대에게 필요한 걸 묻지도 않는다. 뭐가 필요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꼭 필요한 걸 알아서 찾아내서 해준다. 이게 이제 좋아하시는 선배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만약 그래도 필요한 게 보이지 않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준다. 나는 그런 선배에게서 사랑을 배운다.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고 대가가 없는 사랑. 사람들에게 평생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일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좋았던 부분 되게 많았는데요. 보면 되게 섬세한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취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난 해도 안 돼라는 좌절감 뿐이었다. 입사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건 한 작은 회사에서의 취업 성공 경험이었다. 그 경험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게 해주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실패로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한 번의 작은 성공의 경험이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는 우리들이 그렇게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라도 내가 보기엔 하찮은 성공이더라도 그래도 그 경험, 성공의 경험 속에서 좀 기쁨을, 성취감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좋았죠. 네.
저는 김경호 기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경험을 나눠주시러 선뜻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것 자체가 김경호 기자님의 평상시에 그런 어떤 기자 생활에서의 태도, 삶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때론 실패가 성공보다 낫다라는 에피소드 중에 일부분인데요. 176에서 18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맥락은 기자 초년병 때 이야기세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숨지게 한 뒤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붙잡혀 오셨는데 처참하게 혼이 나간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젊은 여성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경찰분께만 취재를 하고 돌아서면서 저 어머니의 인터뷰는 자신도 이제 기자님도 취재하지 않을 테니 다른 기자들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돌아오신 그 맥락에서 쓰신 말씀이세요. 인터뷰를 안 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 여성의 인터뷰를 담지 않아도 이 사건을 뉴스로 내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고 그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건 뉴스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경찰과 협의하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말을 들은 선배는 화가 더 치솟았다. 나는 그날 현장 취재에 실패한 기자로서 기본이 안 된 놈이 돼버렸다. 선배가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다. 무능한 놈.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자 초년병 시절 어리바리하기만 했던 난 어느덧 숱한 취재 현장을 거치며 중견 기자가 됐다. 하지만 지금 그때 그 현장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난 이번에도 기꺼이 인터뷰에 실패한 기자가 될 것이다.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기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고통을 제물로 삼아 이룬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네. 어떤 직업에 가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지 않고 그 직업을 행하는 사람과 정말 말씀하신 대로 AI처럼 그 직업을 기능적으로 그냥 수행하는 사람과는 분명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진짜. 예,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또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인